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는 때로 길을 잃습니다. 투자의 실패 앞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서,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부진 속에서. 그때 우리는 가장 쉬운 답을 찾곤 하죠. 시장이 나빴다. 경기가 최악이었다. 누군가 날 도와주지 않았다.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건 쉽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건 때로는 시원하기까지 하죠.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동안 해결의 열쇠는 점점 더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파도가 거세다고 바다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바꾸려 하는 항해사도 없죠.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돛을 조정할 뿐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시장의 흐름도 경제의 변덕도 결국은 내가 잡은 키에 달려있다는 거죠. 실패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는 걸 잠시 멈추고 나를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기부여 작가 할 엘로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순간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9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빠르게 아까 0501님이 아들하고 같이 차 타고 가면서 8살 아들 K-팝 데몬헌터스 노래 들으면서 가다가 성공예감으로 칼같이 바꾸셨다고. 뒷자리에서 막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KBS 기자들과 원탁의 기자들 K를 통해서 함께 토론하시는 날이죠. 오늘부터 일본의 자동차 관세, 미국으로 향하는 자동차의 관세가 15%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죠. 미국과의 협상이 그야말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과연 이 대미 통상 문제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머리를 좀 같이 맞대어 보시죠. 그리고 정부가요, 비싼 농산물 가격을 잡기 위해서 유통구조를 뜯어고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땀 흘린 농민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시도는 됐습니다만 이 유통구조를 제대로 개선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오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제가 좀 놀란 게요, 오늘 곳곳에 좀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김선호 님이 이곳에 많은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벌써 보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강원 동해안 이 도시에 극심한 가뭄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다음 달에 개최하려던 커피 축제, 누들 축제 같은 대표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됐다고 하는데요. 호텔 또 콘도 예약도 취소가 이어지고 있고요. 평일 객실 가동률이 10%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찾지 않으면서 지역 상인들도 버티기 어렵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비가 내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오봉저수지의 상황은 턱없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두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또 이곳 시민들을 위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도 잘 전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장은 또 올랐죠?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이 매우 잘 됐다라는 이제 긍정적 평가를 내리자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나스닥이 0.94% 올랐고요. 대형주유제 S&P 500 지수 0.47% 올라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 다우 지수도 0.11%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 현지 시간으로 14,
15일 열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매우 잘 됐다. 그러면서 오는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번 협상에 대해서 대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게 어쨌든 이제 관세 리스크가 좀 해소됐고요. 여기에다가 기술주들 가운데 뭐 구글, 알파벳 대부분 시총 3조 달러를 가세하면서 IT주들 좋았습니다. 네. 테슬라 일론 머스크 경영자가 이제 자사 주식 10억 달러를 장중 매수했다라는 소식으로 3% 넘게 올랐죠. 또 구글 역시 이제 구글의 모회사도 4%, 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모두 이제 3조 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이제 현지 시간으로 16, 17 FOMC 열리고 있습니다. 이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어쨌든 이제 증시엔 훈풍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 2를 보게 되면 17일 FOMC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한 단계 인하 가능성을 거의 한 90% 이상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네. 큰 이변이 없는 한 금리 인하는 확실해 보이고 추가로 얼마나 더 인하할 것인가에 네.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달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했는데 국제 유가가 강세입니다. 1% 가까이 국제 유가 뛰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단행한 게 영향을 미쳤고 국제 금값, 은값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더분 금 선물 가격 트라이온스당 3,682달러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3,700달러 돌파했다가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또 어제 코스피 또 사상 처음으로 3,400선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 갈아치웠는데 코스피 10거래일 연속 상승세고요. 오늘도 이런 상승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15포인트 정도 코스피 올라서 3,423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상승세로 출발했다가 지금 약보합세로 851, 1.3포인트 정도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 더 이제 오후장 반전하기를 좀 기대해보고 오늘은 뭐 코스피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1,400억 원 이상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3,423 사상 최고치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데 코스닥은 오늘도 좀 약세이고요. 투자자들이 이제 과연 우리 증시에도 얼마나 관심을 가질 것인가. 돈의 흐름을 보면 조금씩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있죠. 맞습니다. 그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에 올라탈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비트도 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또 박스 필 거야.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증시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되고 있는 투자자 예탁금이 12일 기준 72조 8천억 원을 넘어섰는데 이게 지난 2022년 1월 27일 이후 거의 3년 반 만에 최고치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정부가 이제 현행 50억 원 유지하겠다라는 이제 방침 밝히니까 어떤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좀 해소됐죠.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이 컸고 최근 4월 동안 이 고객 예탁금, 증시 예탁금이 투자자 예탁금이 한 1조 원 이상 좀 늘었는데 하루에 네. 또 다른 이제 대기 자금이라고 하는 MMF 자금도 지금 226조 원에 육박을 해서 자칫하면 조금만 조정 보이면 여기에 올라타려는 이른바 이제 대기 자금은 좀 네. 풍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켠에서는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잔고도 좀 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한 100조 원 정도 사상 처음으로 공매도 잔금이 쌓여 있는데 공매도라는 게 먼저 이제 빌린 주식을 먼저 팔아서 지금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지금 다시 싸게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인데 이게 늘고 있다는 얘기는 또 박스 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것도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아마 이제 향후 이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여부는 일단 이제 정책에 대한 어떤 실행 가능성, 실제로 기업들이 배당을 좀 늘릴지, 또 기업 실적이 개선될지, 경제 지표가 좀 개선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배임죄를 없애달라 혹은 완화해달라 경제계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한 번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기업 활동을 옥죄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어제 이제 한국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연기한 이제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은 경영 판단을 잘못하면 감옥에 간다고 한다더라. 이런 제도로는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없다라고 따끔한 지적을 한 겁니다. 네. 특히나 이제 배우죄가 사후적 결과론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 의사결정 과정의 정당성보다는 결과적 손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꼬집었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은 이제 기업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리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규제가 좀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실효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이는 이제 투자 활성화 또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어떤 사법 리스크를 다소 이제 완화해주는 시그널이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고 상법 개정안도 그렇고 또 반대편에서는 또 기업인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주고받는 것들 이야기들이 계속 또 필요성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 있잖아요. 코픽스라고. 요게 최근에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매달 한 번 15일에 발표가 돼서 16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은행권의 이제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11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2.49%까지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오늘부터 시중은행들 이제 변동형입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02%포인트 정도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인하폭이 너무 미미해서 실제 이제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게 신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에 적용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아마 이제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물론 문턱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약 90% 가량이 고정형, 이른바 혼합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채 5년물의 이제 기준이 돼서 첫 5년은 만기까지는 고정이지만 만기 5년 이후부터는 변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어떤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조금씩이나마 좀 체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주택담보대출 갈아타는 것도 중단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다시 재개된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9월 7일 이제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중단됐던 이제 시중은행들의 이른바 이제 주담대 대환대출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시 재개가 됩니다. 우리은행이 가장 빨리 지난 이제 12일부터 1억 원 초과 대환대출을 재개했고요. 또 신한은행 다른 은행들도 이번 주 내로 전산망을 구축해 시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이제 6.27 대책에 따라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사실상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졌다라는 이제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기존 주담대 차주가 다른 대출 상품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받는 대안대출까지 이제 이때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제 9.7 대책에서 대안대출은 한도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길이 열린 겁니다. 다만 이제 일부 은행, NH농협과 같은 일부 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방침에 따라서 일단 중단 기조를 이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어쨌든 이번 조치로 해서 이제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타는 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도 부담 없이 좀 갈아탈 수 있는 좀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이거 대통령도 엄청나게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안전한 노동 환경 만들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게 있네요. 맞습니다. 정부가 이제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서 정말로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제 지금 안전사고 사망사고 지금 3건 이상 발생한 이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최대 5%의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5%면 꽤 큰 건데요. 맞습니다. 이제 아마 이 재해 사고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하는 건 첫 사례일 수도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의 경우 아예 등록 자체를 말소를 요청해서 영업 활동이 이제 중단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최근 3년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2번 받았다. 다시 입원하면 3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돼서 말소 대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정부가 이처럼 산업재해 사망 사고로 인한 이제 사망률 비율이 우리나라가 이제 최고 수준이다. 인구 10,000명당 현재 한 0.39명인데 앞으로 이제 5년 후
2030년까지는 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이제 좀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은 건데요. 이번 조치에 대해서 노동계는 실제 현장에서 정말 실행이 돼야 한다라고 주문하고 있고 경영계의 경우에는 기업 부담이 가중하다라면서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정말로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도 꼭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화요일엔 원탁의 기자들 KBS 조정인, 석민수, 김지숙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는 참 답답하고도 무거운 이슈부터 좀 우리가 다뤄봐야겠습니다. 미국과의 그 관세 협상 이야기인데 사실 7월 말에 장관급 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됐다라고 했고 8월 25일에 한미 정상회담도 열렸었고 한데 이게 아직도 뭔가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 투자 펀드 때문에 지금 많이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다 많이 말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관세 내리는 대신에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 근데 이게 3,500억 달러였잖아요. 네. 근데 그때 협상 타결됐을 때 이거를 어느 기간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현금성 투자를 할 거냐, 그리고 투자처를 누가 어떻게 정할 거냐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조율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근데 일단 그 금액 자체가 3,500억 달러면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은 486조 원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올해 지출 예산이 671조 원이에요. 네. 그러면 72%인 거죠. 예. 우리나라 예산에. 그러면은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죠. 한 해 예산의 3분의 2가 넘고 우리나라 GDP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한 방에 태우는 거죠. 미국으로 가져와라. 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우리 외환보유고의 80%가 넘어요. 84%.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사실 외환보유액도 사실은 달러로 갖고 있다라기보다 뭐 미국채나 네. 이런 걸로 갖고 있는 건데 거의 뭐 미국에 투자하려면 그걸 다 팔아서 투자를 하고 돈을 보내야 하는. 그러니까 팔아도 어떻게 안 보면 될 이게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좀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일본은 사인을 했다. 일본은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예. 일본이 제가 일본에 대해서 막 나쁜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취재를 해보면 네. 일본이 아주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 일단 투자 규모가 엄청 커요. 물론 경제 규모가 크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인데 일본은 5,50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760조 원 정도 굉장히 크고요.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크고요. 예. 그리고 투자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도 미국이 결정하고 그러면 45일 안에 일본이 돈을 현금으로 보내야 되고.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갔고 그리고 투자금 회수하고 나서 그 수익을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MOU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뭐 조선이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자동차 2차 전지 이렇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현지에서 돈을 벌 곳에 투자를 할 수는 있겠으나 네. 일본은 그냥 미국이 일본 돈 우리 여기에다 투자할 거야. 돈 가져와. 그러면은 45일 이내에 보내줘야 하고. 네, 근데 거기에다 일본은 사인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게 더 때문에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미국에서도 일본은 하는데 왜 한국은 못하냐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0점 맞추는 게 그 생각하는 0점도 다른 것 같고요. 그 0점은 예. 우리가 사격할 때 조준 네, 점을 먼저 맞추는 0점 사격을 말하는데 네. 0점을 이제 조율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어느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는 없는 거죠. 네. 그 이게 그 생각을 해보면
뭐 일본이 왜 그렇게 현금을 쏘는 형태로 도장을 찍었냐, 도장을 찍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일본과 우리나라는 비슷한 산업 구조 같지만 우리는 정말 제조업의 나라고 일본은 제조업의 나라에서 약간 비껴가 있죠. 그 소재나 우리 예전에 반도체 관련해서 뭐 수출 통제할 때도 그랬지만 뭐 소재 장비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나라고 원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뭐 과학 기술이 이제 정밀 기술 같은 게 발전해 있는 나라고 그러니까 막상 이제 공장을 어디서 생산할 거냐는 이런 이슈를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좀 더 이런 협상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조업의 나라고 우리가 우리 땅에서 만들던 제품들을 미국으로 수출을 배에 실어서 수출을 했는데 정말 생산 기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더 타격이 크고요. 네. 그래서 더 우리가 좀 더 망설일 게 많고 복잡한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이 협상도 이제 그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일본에서 갑자기 먼저 협상을 타결하면서 우방국들 중에서 일본이 갑자기 앞서 나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이거를 시일 내에 해야 된다 이런 그 부담을 끌어안고 했었잖아요.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환 보유액이 우리나라보다 한 3배는 많고 맞습니다. 또 그래도 한때 세계 G2까지 올라갔던 나라고 GDP도 훨씬 더 크고 뭐 여유는 있겠죠. 물론 이제 미국채도 정말로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이고. 그런데 사실 그런 일본조차도 내부에서 굉장히 비판이 좀 거세잖아요. 이 지금 합의가 좀 불공정하다, 불합리하다 이런 비판의 직면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쉽게 일본의 선례를 따라갈 수 있을까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통령실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그냥 불가능한 해서는 안 되는 사인 이렇게 일단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오늘부터죠. 일본은 그래서 관세가 15% 적용이 되고 맞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25%. 네. 당장 자동차 산업에서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 그 세계 판매량을 작년 기준으로 보면 1위가 도요타였고 일본의 도요타였고 3위가 우리 현대차 기아였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하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한 관세부터 10% 격차가 나고 이게 소비자 가격에 전가가 되면 원래는 우리 차가 조금 더 저렴했거든요. 근데 그게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SUV 같은 경우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그러면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하기보다는 이제 비용을 떠안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좀 큰데요. 지금 현재도 뭐 25% 하고 있다고 해도 뭐 지금 관세 비용을 거의 현대차하고 기아가 일부 이제 부담하고 있는 형태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고를 좀 미리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요거를 조금 이제 부담을 덜었는데 지금 이제 뭐 이게 늦어질수록 기업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업계에서 분석한 결과 관세 인하 발효 한 달 늦어질 때마다 2,100억 원 추가 손실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좀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도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그 성민주 현지 기자. 시간 미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부터 15%를 적용받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협상했다는 그 우리도 이제 협상한 대로 그 만약에 했으면 우리도 15%로 낮아지는 건데 그럼 그조차도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썩 달가운 게 아닌 게 일본은 관세가 그 전에 이제 2.5% 기본 관세율이 있었고 우리 FTA로 아예 0%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25%씩 더하면서 일본이 이제 27.5% EU와 함께 27.5%였고 우리 자동차가 이제 25%였는데 여기가 이제 12.5% 포인트가 떨어지는 동안에 우리는 만약에 이게 뭐 원만하게 잘 합의가 되더라도 10% 포인트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는 사실 이걸 동일선상에 놓는 것 자체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당장에 이 관세 15%까지 낮아지는 것조차도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많이 답답한 상황이죠. 중간에 잠깐 하나 또 전달해 드릴 게 있는데요. 그 서해 5도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된 곳이 있네요. 인천 강화군 옹진군 지역이고요. 9시 20분부로 호우 경보가 특히 이제 서해 5도 지역에 발효가 됐습니다. 이쪽에서 특히 이제 비 피해 없으시도록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야기. 그 3,500억 달러의 투자 규모. 일단 이거는 또 우리가 제한한 측면도 있다 보니까 네.
그 3,500억 달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처음에는 우리 정부도 순수 100% 현금성 투자라기보다는 대출금도 거기 포함이 되고 보증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숫자가 과대포장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좀 간접 지원의 방식도 좀 섞어서 우리가 100% 현금 부담을 떠안지 않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관세에 대한 부담도 낮추는 뭔가 윈윈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미국에서 좀 압박을 강하게 해오면서 지금 상황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외환 시장이라던가 시장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협상이 어렵고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미국은 일단 486조 원 미국에 투자해라. 그리고 수익은 5대5로 나눠 갖자. 만약에 본전을 다 찾고 나면은 90%는 미국이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486조 원 달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응할 수도 없는 거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정도의 돈도 없고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투자도 못하는 거죠. 그러게요. 일단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무제한 통화 스와프.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까 일본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 통화 스와프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막대한 돈을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이유도 미국과 통화 스와프가 체결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 이른바 상설 통화 스와프라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달러를 이제 조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제한으로 기간에 정한 없이.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니까 통화 스와프 그 외환 보유고에서 이제 외환 보유액을 소진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우리 돈이 없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뭔가 협상용 카드로 제시했다는 분석이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3,500억 달러를 외환 보유액에서 다 소진할 경우에 이 외환 시장 굉장히 불안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최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을 해두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일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네, 성민수 기자. 김지숙 기자 말을 부연하자면 네. 우리가 그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면 우리는 원화를 찍는 나라니까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 위한 용도로 사거나 아니면 외환 보유고를 꺼내면 그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 경제에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통화 스왑이라는 거는 정부 간에 그냥 이렇게 따로 열려있는 별도로 열려있는 환전 창구니까 외환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환전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돈을 뭐 보낼 때 좀 더 안전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통화 스왑을 해서까지 현금을 보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사실 일본도 지금 뭐 미국에서는 현금을 보낸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정말 다 현금을 보내는 건지 아니면 이게 대출이나 보증이 섞여 있는 형태인 건지 그게 정확하게 우리도 모르잖아요. 구체적인 거는 또 공개가 되질 않았으니.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는 게 협상에서 훨씬 그 우위에 있는 지렛대로 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래 현금 줄게 통화 스왑을 하자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미국이 우방국들이랑 통화 스왑을 체결을 한 상태인데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번, 그다음에 코로나 때 한 번 이렇게 일시적인 통화 스왑만 했었는데 2008년, 2022년.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미국도 뭔가 좀 금융시 안정을 필요로 했던 때였고 어찌됐든 간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일본처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놓는다면 사실 그 일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는 볼 수 있겠죠. 네. 네. 지금 뭐 환율도 지금 계속 안 좋은 상태고 근데 네. 이 상황에서 지금 뭐 그 미국에 진짜 요구하는 금액 그대로 투자했다가는 뭐 일각에서는 지금 외환위기 온다 이런 우려까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하나의 협상 카드로 꺼내서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뭐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이거를 받아들일 이유가 있나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그냥 사실입니다. 압박해서 돈 가져오라고 해도 가져올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저희 통장까지 열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나오는 보도 보면은
미국은 이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참 이게 뭔가를 좀 우리가 얻어내기는 해야 할 텐데 한국은행이 최근에 뭐 보고서를 낸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수출과 달러 환율에 관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어제 나온 보고서인데요. 근데 제목이 재밌어요. 달러 패권과 미국발 충격의 글로벌 파급 영향이란 보고서인데 네.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놓은 보고서예요. 근데 전제는 이제 미국발 금융 리스크가 하면 이제 강달러가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수출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근데 이제 결국에는 수출 경쟁력에 도움이 안 된다. 예전에는 이제 강달러인 경우에는 수출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통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글로벌 공급망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달러로 거래된 제품들, 특히 이제 우리는 수입 원자재를 통해서 제조를 하게 되는데 네. 이런 제조 비용이 올라가서 무역 수지가 나빠진다. 이런 결론, 이런 분석을 해놨고, 근데 결론이 되게 재밌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좀 뭐라고 할까요? 확산이 되면 이 지금 강달러의 지위가 어떻게 보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더 같은 코인은 지금도 좀 수출 대금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런 쪽으로 좀 뭔가 강달러의 지위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한 보고서였습니다. 조금 부연하면은 조정이 보통 이제 달러가 상승하면은 제품 현재 수출국 이제 가격이 현재 가격이 이제 함께 뭐 올라가서 수출이 우리가 경쟁력이 생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통념이 있는데요. 뭐 100달러 뭐 하던 게 그럼 90달러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재에선 사실 가격 변화가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이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부품 수입 하는 단가만 올라가갖고 이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원화로 거래를 뭐 하던가 달러 뭐 이렇게 달러로 결제하는 걸 조금 재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달러로 결제하던 거를 바로 원화로 결제해달라 그러면 저희한테도 뭐 다른 이제 제3국이나 이런 데 가서 니네 돈으로 결제하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조금 의문은 저는 좀 가졌습니다. 보고서 보면서. 이제 남은 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인데 물론 이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제 미국으로 향했고 계속해서 협상은 이어지겠으나 답답합니다. 2583님은 그냥 관세 25% 때리라고 하고 트럼프 남은 임기까지 버팁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1255님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미국 투자 철수하고 수출국 다변화해서 미국 무시하고 싶네요. 나빠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사실 근데 또 이게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나갈 수도 없는 일이고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돈 버는 데는 감정이 없어야죠. 그래서 돈 제가 버는 데는 돈을 감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이 최대의 시장이니까 그 감정을 내려놓고 대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하. 이 노동자 구금 사태 때도 보면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지금 트럼프라는 한 사람이 너무 부각돼서 그렇지 그 한 사람과 협상을 하는 거기는 한데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이라든지 그 주들이 있죠. 그다음에 다른 정치인이라든지 다층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층의 사람들과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좀 접촉을 하고 접촉면을 늘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우위에서 주장할 수 있는 특히나 이제 조지아주 공장 구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우리한테 좀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그때 뭐 이제 신고했던 맞습니다. 그 저기 공화당 정치인도 자기가 신고 안 했다고 했죠. 말 바꿨어요? 네. 말을 그 소셜 미디어에 말을 바꾸고 그래요? 뭐 그랬다는 처음에 얘기. 자기가 신고했다고 막 자랑하더니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여론이 바뀌는데 그런 거를 활용을 해야죠. 그다음에 조지아주 같은 우리한테 우호적인 지역들 어차피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그걸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강성 지지층의 그 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벌어야 되고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지렛대를 많이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너무 한 사람만 바라보고 가면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센터라고 하는 싱크탱크에서 딘 베이커라는 이코노미스트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제 싱크탱크 기관에서 그 대통령과 정부의 비판적인 글을 쓰면 조금 이게 무슨 일이야 할 텐데 미국에서는 이런 표현의 자유가
높더라고요. 네. 이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문자 보내주셨던 거 있잖아요. 그냥 관세 맞자. 관세 맞고 수출 손해보는 거 기업들 지원해주면 되지 않냐라는 취지의 이제 연구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관세를 25% 부과하더라도 한국 수출이 한 125억 달러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는다. 근데 그게 무서워서 3,500억 달러 태울 거냐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세히 보면 이게 왜 125억 달러지라는 거에 대한 근거는 없긴 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산술적인 계산을 한다고 하면 뭔가 지금 미국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경종을 울리는 그런 분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해도 트럼프가 또 언제 말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얼마 더 갖고 와라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신뢰가 없다 뭐 이런 지적도 네. 같이 했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게 좀 답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도 참 답답합니다. 뭔가 좀 아이디어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거 알면 우리가 뭐 통상기업소 우리가 하고 있겠죠. 어려운 측면입니다. 그것도 또 트럼프의 미국 정부와 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현종님이 모든 게 의심 갈 때는 시간을 신중히 쓰는 게 정답입니다. 빠른 결말을 짓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현재 미국은 이상한 나라 이렇게 보내주셨고 뭐 개인의 의견이시겠습니다만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급할 거는 없고 속도보다 중요한 건 국익이라고 맞습니다.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지혜를 잘 짜내봐야겠습니다. 또 이럴 때 많이 느껴지는 게 그래서 나라가 힘이 세져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또 한 번 하게 되고요. 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뭄 하면 최근에 이 도시부터 떠오릅니다. 관광객이 많이 줄었고요. 또 지역 축제까지 줄줄이 최근에 취소되고 있는데요. 숙박 예약도 많이 취소되고 있다고 하네요. 해서 평일 객실 가동률이 10%대로 떨어졌고요. 주말조차도 30% 정도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또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맞춰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응원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 응원의 말씀을 또 저희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7814 쓰시는 분이 이번 주 목요일에 동아리에서 생수 2만 통 지원해서 싣고 갑니다. 가뭄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라고 이 지역 이름을 말씀해 주셨고요. 0358님이 이곳 가려다가 펜션 사장님께서 죄송하다고 취소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내년엔 꼭 갈게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성화진님은 저희 친정 시댁 모두 여기입니다. 매일 하늘만 쳐다보고 사신대요. 이 와중에 남편은 벌초하러 여길 갔습니다. 또 이게 추석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벌초도 하셔야겠고요. 2361님 제가 여기 삽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늘에서 물이 내려온답니다. 비 예보가 좀 있더라고요. 네.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경포대와 오죽헌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죠. 또 여러분의 응원, 격려도 계속해서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 어디 장 많이 보십니까? 네, 가끔 봅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그렇죠. 네. 마트 가시면은 요즘에 특히 이제 농산물 같은 거 딱 보시면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추석 차례상 뭐 사과 배값 떨어졌다라는 뉴스가 있긴 했습니다만 네. 어떻게 체감이 좀 되시나요? 네, 사과 같은 경우 작년에 엄청 비싸서 이제 그 되게 아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이제 태풍인 같은 낙과도 없었고 또 뭐 윤달이 끼면서 추석이 좀 늦어져 갖고 출하량도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일값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원래 이제 좀 추석 앞두고는 이게 물량이 항상 이제 부족하고 또 몇 년 새 그 이상 기후랑 뭐 폭염 그다음에 뭐 폭우 이런 게 겹치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게 몇 년 사이에 계속 반복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이맘때쯤 농산물 가격 이제 기사 보는 거는 그냥 일시적인 건 아니었고 거의 이제 반복되던 패턴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또 얼마 전에 뭐 빵 가격, 빵플레이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농산물이 정말로 비싼 건가? 왜 비쌀 수밖에 없는가? 그걸 좀 한번 뜯어볼까요? 네. 김지숙 기자. 항상 내가 먹는 과일의 진정한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거든요. 네. 어딜 가면 너무 비싸고 어디 가면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오. 보면은 이 상품 자체가 비싸다기보다는 이제 유통 구조마다 유통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적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1990년대 하면은 그때는 한 38% 정도 됐대요. 유통비의 비중이. 근데 최근에 한 40%가 넘어가지고 5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통비 가격이. 농민들 실제로 좀 만나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쌀 가격도 이제 좀 난리가 났는데 밥 한 공기 식당 가면 1,000원, 2,000원인데 네. 원가 얼마인지 아냐. 100원, 뭐 200원 수준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 좀 많이 아쉬워하시고 좀 한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그 유통도 산업이고 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집 앞에 물건도 쉽게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거고 그 편의성을 우리가 사실은 대가를 주고 지불하는 것이기는 한데 네. 근데 또 전반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농산물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또 소비 축소로 또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하는 거죠. 해서 정부가 이번에는 그걸 좀 더 짚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유통 구조를 한번 좀 개선해 보겠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일단 그 농산물이 유통되는 구조를 보면 일단 가락동 경매시장과 그다음에 강서 농수산물 시장이 있는데 이 두 군데를 제일 많이 거치게 돼 있어요. 그게 뭐 지방에 있는 농산물이더라도 이쪽으로 올라와서 거치는 경우 거치는 물량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에 있는 이 시장들이 그러니까 가격 형성이 그 시장에서 되다 보니까 네. 예컨대 과일 같은 경우에는 그 청과를 도매하는 회사들이 지금 67개 정도로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 안 나는데 67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가격 결정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이 사실은 그 중간 도매업자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갑자기 더 여기서 가격이 부풀려진다거나 낮아진다거나 또 출하량도 사실 그 중간에 도매업자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의존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신에 그러면 온라인에서 이런 경매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에서 경매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정부에서. 실제로도 지금 온라인 경매 플랫폼은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이제 법적으로 좀 법제화를 시키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지금 온라인 도매 거래가 뭐 한 5%, 6% 뭐 이 정도 되는데 2030년까지는 한 절반 정도로 늘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시장 가서 이렇게 경매 보면은 이게 당일에 이제 수요가 얼마큼 있냐, 그 네. 출하량도 뭐 조절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뭐 수요가 얼마나 있고 반입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네. 뭐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그 유통 과정에서 좀 비용을 좀 높이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었습니다. 그 농산물도 그렇고 뭐 수산물도 그렇고 그날 올라오는 물량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거를 오프라인 거점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다 열어놓고 모두가 볼 수 있게 해놓으면 그러면 좀 가격이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존 도매업자들이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이 시장에 개입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그 가락시장 같이 닫혀 있는 구조보다는 그래도 열었을 때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가 들게 하는 거고요. 이걸 뭐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또 많이 좌우되겠지만 좀 뭐 약간의 기대를 걸어봐야죠. 그래요. 그 오프라인에서 되던 거래, 도매를 공매 같은 거죠. 이거를 또 온라인으로 펼쳐놓겠다. 그게 2030년까지 거의 절반을 온라인에서 거래가 되도록 하겠다. 또 다른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게 그 유통 단계가 많을수록 마진을 가져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유통 단계를 또 줄이는 것도 숙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한 4단계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플랫폼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 한 단계에서 2단계 정도로 이 단계가 확 줄어들 수 있다고
그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면 한 유통 비용이 한 10% 정도 절감되지 않겠냐라는 기대인 거고요. 근데 사실 플랫폼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이거를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이제 도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거래처가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 이제 농가에서 이런 플랫폼에 다시 적응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물론 참여자를 좀 늘리기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연매출 20억 이상이어야만 이제 개인이나 법인이나 참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요건도 완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 플랫폼을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해서 좀 활성화가 되는 단계까지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근데 또 한 푼이라도 아끼시려고 직접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맞아요. 농가에서 직접 판매하는 산지 직송 네.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저렴하긴 하죠. 맞아요. 네. 일부 지금 실제로 농가에서는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걸로 예. 많이 그 직배송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궁금해가지고 오늘 찾아봤거든요. 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홈페이지 들어가봤더니 그 사과 한 상자가 물론 도매 가격이긴 합니다만 한 7, 8개 들어간 게 한 상자가 14,000원이더라고요. 제가 애용하는 이건 물론 소매 가격이긴 하지만 애용하는 새벽 마켓 이런 거 보면은 5, 6개가 24,000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그 유통 단계에서 뭔가 그 마진이 많이 붙었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이제 많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도매상이나 아니면 뭐 소매상들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 스마트 스토어 헤비 유저인데요. 저희 애가 과일을 좋아하는데 오, 또 얘가 보면 비싼 것만 좋아해서 참 아이들이 사실 솔직합니다. 네. 그래서 뭐 특이한 품종을 구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에 이렇게 먹여봤다가 나중에는 그것만 먹겠다고 해서 큰일 났네.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찾아서 그 농가에서 직접 사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해보면 사실 그렇게 되면 농가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의 수수료만 떨면 나머지는 다 수익으로 들어오고 저도 상대적으로 마트에서 살 때보다는 좀 싸게 사고 가령 그 하얀색 딸기 있거든요. 겨울 되면 그 하얀색 딸기가 마트 가면 엄청 비싼데 그래도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좀 싸게 살 수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제가 복숭아를 한번 사봤더니 이 복숭아에서 작황이 좀 안 좋았나 봐요. 이 밭에서 이 과수원에서 작황이 좀 안 좋았는지 당도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오고 좀 딱딱하고 그래서 좀 그걸 이제 이렇다고 하는데 이번에 농사가 잘 안 돼서 그렇다는데 또 뭐라 했어? 그게 맛이 없는 건데 환불을 하기도 그렇고 가격은 비싼데. 네 우리가 유통비용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특정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뭐 무르게 와도 사진 찍어서 좀 이제 뭐 소비자 고객센터에다 올리면 바로 뭐 요즘 1분 만에 환불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윤택감을 또 우리가 느끼는 게 값이라는 거고 그 이상일님이 지나가던 유통업자입니다. 유통 쪽도 마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쿠팡이라는 공룡 때문에 요즘 장사하기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사실 유통업에 있으신 분들도 이게 또 산업이고 생업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누구를 또 우리가 뭐 적대시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거니까요. 유솔님이 지역 하나로마트에 가면은 인근 주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채소, 과일, 꽃 등을 굉장히 저렴한 값에 살 수 있어요. 농가, 마트, 직거래거든요. 그러면 대형마트 이제 못 갑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이렇게 우리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라는 거. 사실 유통 그 이제 뭐 문자 보내주셨지만 그 이제 그 주장으로는 저희가 뭐 7% 수수료 얘기하지만 실제 가져가는 건 사실 1%도 안 된다 이런 주장들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그 유통 과정을 좀 생략을 해도 지금 인건비나 뭐 물류비 같은 게 사실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게 예. 얼마나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나 직거래 하는 경우도 이게 농가가 좀 규모가 돼야 됩니다. 이거를 뭐 포장해서 보내려면 근데 그렇죠. 온라인 지금, 마케팅, 네. 뭐 블로그 마케팅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런 그 다 갖춰야 되고 근데 이게 그 영세 농가가 굉장히 많아갖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농가들도 많은데 무조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 뭐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거의 공동 구매, 공동 이렇게 생산처럼 뭐 장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농가에서. 자동 장비들. 예, 뭐 논슬라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다음에 비료나 뭐 이런 것도 다 비싸고 이래서 그런 거를 좀 공동으로 구매해서 약간 이제 그 비용을 좀 낮추는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짓는 곳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유통구조 개선에만 딱 기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단위 농협 측면에서도 뭔가 네. 농기계를 좀 대여한다라든지 네.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처럼 우리가 규모의 경제로 가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안에서 조금 더 생산성 높이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는 또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지 또 농민분들이 또 가져가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테니까요. 8546님은 온라인 구매 성공률이 50%다 보니까 아내가 과일은 보고 사라고 잔소리합니다.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가 타율이 좀 낮으신 것 같아요. 50%는 저는 그래도 한 6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상점 혹은 농가랑만 또 거래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게 또 계속해서 펼쳐지다 보니까 오늘 KBS 조정인 기자, 석민수 기자, 김지숙 기자 함께했고요. 원탁의 기자들 K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2부에서는요. 끊이지 않는 사기 범죄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에는 2차 소비 쿠폰 이거 이제 다음 주부터 접수가 시작됐는데 벌써 그걸 노린 각종 피싱들 활개친다고 하는데요. 그 피싱뿐만 아니라 진짜 기상천외한 수법들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다가 AI도 덧붙여지고 있고요. 미리 알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2부에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